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식품위생학 중 식품과 감염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요, 경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중간숙주, 쥐, 바퀴벌레 등이 나오는데요. 쥐, 바퀴벌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묶어서 위생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숙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생충에서 공부를 할 텐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면 어패류에 의한 것, 수육에 의한 것, 채소에 의한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패류에 의한 것을 보면 중간숙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넣었습니다. 감염병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경구감염병에 속하는지 인수공통감염병에 속하는지, 기생충이라면 얘가 채소에 의한 것인지 수육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패류에 의한 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염병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짝짓기를 한번 잘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법정 감염병이 나오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전염병으로 공부를 했었죠. 2010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공부를 하다가 2010년에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감염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 유의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염병 예방법에 보시면 제1군, 2군, 3군, 4군, 5군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 법률에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은 것, 나올 것 같은 걸로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1군 감염병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1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식품기사,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 그래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6개가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까지 해서 6개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6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2군, 제3군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역시 4군, 5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핵심 키 부분에 보시면 전염병 발생의 조건이라고 해서요. 감염병 발생 3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먼저 감염병이 생성이 되려고 하면, 발생이 되려고 하면 전염병, 병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체가 양적, 질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염원 또는 병원체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숙주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숙주도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면역성은 없고 감수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전염병 발생의 조건 또는 감염병 발생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생성이 되려고 하면 6가지 경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경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1군 법정 감염병 6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식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제1군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감염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핵심 문제 쪽에도 여러분들이 같은 쪽이 아니다, 맞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경구감염병 쪽을 보시면요.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먼저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구를 통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경구라고 하면 입을 통해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경구감염병은 소량의 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대량의 균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구 감염병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증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복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품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잠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있습니다. 2차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옮겨갈 수 있는 것을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유행한다, 2차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고 종말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감염병은 예방이 어렵죠.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력수로 인한 감염은 경구 감염병이 주로 일어나는 편이고 병후 면역도 성립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병후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난 후에 그 질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성이 강한 것은 경구 감염병, 병원성이 약한 것은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콜레라 부분이 나오는데요.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원인균이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염 경로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요,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 하면 쌀뜨물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라고 하는 증상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티피라고 하는 균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티푸스균은 단즙 속에서도 계속 증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병후 보균자와 건강 보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꽤나 특이한데요. 특이한 부분이 이 오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 혈액 분변 아니면 구토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같은 경우는 오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파라티푸스의 경우에는 원인균이 살모넬라 파라티피고요.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장티푸스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균성 이질인데요. 이질은 구분을 하면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의 또 다른 이름은 시겔로시스입니다. 명은 시겔라 디센트리에라고 하는 균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감염 경로는 분변에 의한 것, 그리고 증상으로는 점액혈변이 특이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아메바성 이질은요, 원충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증상 같은 경우도 설사, 복통 증상은 세균성 이질보다는 약하지만 분변의 혈액보다 점액이 많은 점액혈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유행성 간염의 또 다른 이름은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을 구분을 하면요, A형 간염의 다른 이름은 유행성 간염, B형 간염의 다른 이름은 혈청 간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은 경구로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B형 간염은 뭐 수혈이나 주사침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감염의 원인균은 바이러스죠. A형 감염 바이러스고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나 HAV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단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증상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황달을 얘기를 많이 하죠. 다음으로 급성 회백수염의 다른 이름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급성 회백수염의 다른 이름은 소아마비, 폴리오, 영어로 폴리오, 그리고 급성 회백수염까지 이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원인균은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고요. 불연성 감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50%가 1에서 2세 정도의 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분변이나 후두 분비물로 감염이 되는 것이며 증상은 보통 감기와 같이 시작을 해서 갑자기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특이적인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감염성 설사증의 경우에는 원인균이 바이러스 쪽에 속하는 감염성 설사증 바이러스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에라고 하는 것이 원인균이고요. 이 디프테리아균의 경우에는 코나 목, 편도섬에 흰 위막을 생겨서 그 위막에 균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분비물의 비말 감염이 되는 것이 그 감염 경로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송홍열 같은 경우는요, 스트랩토코커스 헤몰리티쿠스라고 하는 균이 그 원인균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비말 감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혀가 딸기와 같이 증대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다른 이름으로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원인균은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 쪽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가서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여러분들이 원인균 특징 이런 거 다 짝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탄저 부분으로 보시면 탄저의 다른 이름은 안트락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트락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원인균이 그 이름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원인균에 보시면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고 하는 균이 그 원인균이 됩니다. 바실러스 속 같은 경우는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죠. 그래서 아포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매우 강한 균이 됩니다. 감염 부위는 피부, 폐, 장,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파상열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브루셀로시스 브루셀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섞여서 출제가 되는 편이니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원인균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브루셀라 알버투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브루셀라증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파상열 같은 이름으로 파상열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는 유산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는 열성 질환, 파상열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열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결핵을 보시면요. 결핵은 우유 살균의 한계 온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원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베르클로시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투베르클린 반응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결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토병의 원인균은 두 가지가 같이 좀 나오는 편이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산토끼에 의해서 주로 사람에게 감염된 토끼의 혈액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라고 동물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돈단독도 역시 균 이름 눈에 익혀 두시면 되고요. 큐얼 같은 경우는 리케차에 속하게 됩니다. 광우병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감염된 동물의 뇌에는 뇌조직 구멍이 나 있고 스펀지와 같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질병으로는 양의 스크래피나 아니면 사람에게는 CJD병 같은 것들이 있죠. 리스테리아증 같은 경우는 리스테리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균으로는 리스테리아 모노시토제네스라고 하고요. 냉장 온도에서 생존해서 증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증상을 보시면 수막염 증상 그리고 자궁 내막염 같은 증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간단하게는 병명과 병원균을 연결이 제대로 된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기생충으로 넘어가서요. 기생충에 보시면 기생충은 채소에 의한 기생충 감염, 수육에 의한 기생충 감염, 또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감염이 있는데 먼저 각 기생충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 감염을 보시면요. 해충, 구충의 다른 이름은 십이지장충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양 모양 선충, 편충, 그리고 요충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감염 경로가 경구 감염에 의한 건데요. 먼저 특이한 것을 보시면 요충의 경우에는 산란하는 경우가 밤에 항문 주위나 회음부로 기어다니면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가렵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는 끓고 그리고 손톱에 충랑이 끓이고 이로 인해서 다시 경구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 내 감염, 집단 감염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충, 십이지장충 쪽이었죠. 구충이나 십이지장충 같은 경우는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경피강염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된 밭에 맨발로 다니는 것은 위험한 것은 구충, 경구감염도 되지만 경피감염 또는 피부감염도 가능한 것이 구충 또는 십이지장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이지장이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십이지장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금 말한 5가지가 채소류를 매개로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육에 의한 기생충 감염인데요. 수육이라고 하면 고기고 그 고기도 종류가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게 무구조충, 유구조충, 그 외 선모충 등도 있습니다만 먼저 무구조충을 보시면 무구조충은 또 다른 이름으로 민촌충, 쇠고기촌충, 무구낭미충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문제가 되는 수육은 소고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형태는 무구낭충 형태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구조충은 또 다른 이름은 갈고리촌충, 돼지고기촌충이라고 불리고 문제되는 수육은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유구낭충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모충의 경우에는 주로 돼지고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톡소플라스마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나 고양이 분변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감염입니다.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단순히 돼지고기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숙주를 거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숙주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간 숙주와 제일 중간 숙주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간디스토마,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간흡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피낭 유충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제일 중간 숙주는 외우렁이, 제2 중간 숙주는 붕어, 잉어, 피라미와 같은 담수어가 됩니다. 페디스토마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이름은 폐흡충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기억을 같이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피낭 유충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1 중간 숙주는 다슬기고요. 제2 중간 숙주는 가재나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코가와 흡충의 경우에는요, 역시 피난 유충 상태로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제1 중간 숙주는 다슬기, 제2 중간 숙주는 잉어, 은어, 붕어 이런 담수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절 12조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총 상태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 제2 중간 숙주는 연어, 순어, 농어, 송어 이런 생선들이 되겠습니다. 만손 12조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파르가눔과 연결이 되는데요. 의미충에서 감염된 뱀이나 개구리 생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 제2 중간 숙주는 담수어뿐만이 아니라 뱀, 개구리 등이 되겠습니다.
유국 악고충 같은 경우는요, 제1중간 숙주가 물벼룩, 그리고 제2중간 숙주가 가물치, 뱀장어, 미꾸라지, 양서류, 파충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사키스 같은 경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래회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중간 숙주는 갑각류나 클새우가 되는데요, 제2중간 숙주는 해산어류로 그 종류가 고등어, 오징어, 고래, 갈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기생충 감염 예방하는 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 예방에 나오는 것 중에 숙주의 박멸 있죠. 숙주의 박멸 같은 경우는 모기냐 뭐 좀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뒤에 위생동물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동물로 가볼까요? 위생동물에서는 제일 먼저 쥐가 나오는데요. 쥐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류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집쥐, 곰쥐, 생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쥐의 다른 이름은 시궁쥐고 곰쥐의 다른 이름은 지붕쥐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종류 한번 보시고 크기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품기사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는요, 옆에 나와 있는 쥐로 인해서 매개된 병명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레지오넬라증은 관계가 없고 렙토스피라 페스트 발진열은 쥐와 관련된 병명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쥐를 구제할 때는요, 화학적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환경으로 조절을 하거나 쥐덫을 사용을 하는데요. 화학적 방법 중에 특히 이 와파리는 쥐를 구제하는 화학적인 약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퀴벌레를 얘기하는데요. 바퀴벌레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집단 서식을 하고요, 야간 활동을 하고요, 잡식 아무거나 다 먹고 질주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독일바퀴, 이질바퀴, 검정바퀴, 일본바퀴 등이 있고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 분포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드기인데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또 잘 증식이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여기는 밀봉, 건조, 가열, 냉동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하나의 커다란 페이지로 다 나오는데요. 소화기계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 그리고 동물매개 감염병, 위생 동물매개 감염병, 뭐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염병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한 번씩 묻는 문제가 감염 경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원인균 종류를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기출문제처럼 세균에 의한 경구감염병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자기 스스로 한번 구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거는 콜레라를 예를 들어서 콜레라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고 그 세균의 이름은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 그리고 그 밑에 동물매개 감염병은 무슨 동물이 문제가 되는가 특이한 것은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생동물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뭐 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한 것인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페이지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아마 시험 문제 푸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기원합니다.